안녕하십니까. HCN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주영입니다. 2013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년에 세웠던 계획들 잘 이루고 계신지요?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엄청난 도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요.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고 나면 이 1년이 꼭 채워지기 때문에 얼마나 열정과 끈기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심리를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해안이 있으면 조금 더 실현 가능한 목표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을 잘 알고 또 주변의 심리를 잘 알고 돌보는 상담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김상철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운데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오늘 날씨가 좀 굉장히 춥네요. 네.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도 내 심리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잘 이것저것 전문적으로 계산해서 잘 세워서 실패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똑같아요, 일반인들하고. 그렇죠. 예. 네. 별 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도 항상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참 이거는 꼭 해야지 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작심삼일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심리학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제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내가 바라는 목표가 있으면 기대치를 크게 잡죠. 예. 그러니까 목표를 크게 잡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담의 원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에 네. 상담 목표를 크게 잡으면 상담이 항상 실패하게 되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실천 가능한 목표를 내담자에게 주면은 내담자가 어떤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상담을 잘 이렇게 협조를 하게 되는데 목표를 크게 잡으면 그 내담자들이 상담에 비협조적이 돼요. 네, 잡을 수 없는 떡 같고 그림의 떡 같고 그러면 동기도 그렇죠. 잘 유발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목적지야 뭐 어디로 잡는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목표는 실현 가능하게 해야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자신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싶지만 일반인들은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게 정말 나한테 합당한 건지 혹은 내가 약간 지금 우울한 기분이 드는데 내가 우울증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우울증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은 그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병원에도 보면 정신과의 우울증 환자들이 그 제 아는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네.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이라고 말하면은 네. 그 뭐 그냥 우울증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 네. 우울증은 굉장히 복잡하게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지죠. 여러 단계들이 그렇죠. 있군요. 뭐 그 예를 들면은 이 우울증은 그 증상의 강도라든가 네. 그 다음에 어떤 지속되는 기간 네. 그리고 증상의 양상 네. 그 다음에 또 원인적 요인에 따라서 네. 다양한 그 하위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크게 주요 우울 장애와 기분 부전 장애 네. 우울증에 그럼 이제 주요 우울 장애는 심각한 우울 증상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소한 이제 같은 행동이 네. 이제 2주 이상 계속 반복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분 부전 장애는 경미한 우울 증상. 이 경미한 우울 증상이 이제 만성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울한 기분과 이런 소수의 그런 우울 증상이 2년 이상, 네. 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를 이제 말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단극성 우울증과 양극성 네. 우울증. 그래서 단극성이라고 예. 하면 한쪽 성향만 띄고 양극성이라면 양쪽 성향을 그렇죠. 띄고 이런 건가요? 예. 네.
그러니까 단극성 우울증과 이 양극성 우울증으로 이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네. 그 우울증은 반대되는 정서, 반대되는 정서라면 조증, 조울증이라고 네. 들어보셨죠? 그럼요. 예. 네. 이 조증과 함께 나타나는데 조증은 우울증과 반대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항상 기분이 좋고. 예. 들떠 있죠. 들떠 있고. 예. 막 웃고 다닌다고 조증이 아니라 들떠 있고 뭐 이런 것도 조증이 그럼요. 되는군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현격하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아. 흥미와 의욕이 이제 정대되어서 아. 과잉 행동이 나타납니다. 과잉 행동. 예. 자존감이 높을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너무 높아도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과잉 행동이 이제 나타난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네. 이제 사람들의 관계와 환경 속에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상태를 의미하거든. 비정상적인 상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자존감이 현격하게 높아서 지구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조증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뜬구름 잡는 생각, 뭐 그런 어떤 목표,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어떤 그 목표를 그들은 이제 잡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실패와 좌절로 끝나고 그러죠. 달성하지 못하고. 그럼요. 네.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 사고에 굉장히 이제 빠져 있죠. 나중에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아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처럼 현재는 우울증 상태에 있지만은 네. 과거에 조증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를 양극성 우울증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반면에 네. 과거에 전혀 조증 상태를 경험한 적이 없이 우울증 상태가 나타난 경우를 네. 이제 단극성 우울증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또 다른 유형도 있나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외인성 우울증과 내인성 우울증. 외인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적인 스트레스, 뭐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든지, 갑작스런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이별을 했다든가, 예, 이혼. 그 다음에 어떤 그 실직.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맘 먹고 시험을 쳤는데 두고두고 준비했던 내 인생의 목표 같았던 그럼요. 시험 거기서 그 시험에 뭐 낙방을 했다든지 네. 또 가족과의 어떤 불화 그리고 이제 갑작스러운 질병 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어떤 환경적 스트레스의 요인이죠. 그래서 외인성이 되는 예.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인성 우울증. 네. 이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 요인하고는 상관없이 네. 어떤 범위는 그 유전적, 유전적 요인. 유전적으로도 우울증이 그럼요, 있나요? 그럼요. 네. 그 뭐 가족 중에 네. 부모나 네. 그런 어떤 어른들 중에 그런 우울증 알았다 하면은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호르몬 분비나 생리적 리듬. 이런 어떤 그 내부적인 생리적 요인에 의해서 네. 발생하는 우울 증상. 이것을 이제 내인성 우울증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것도 예. 있나요? 그 다음에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신경증적 우울증과 정신증적 우울증. 조금 그 단어가. 신경증적 우울증과 정신증적 우울증이군요. 예.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제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뉴로시스. 그다음에 네. 정신증, 사이코시스. 뉴로시스라고 하는 이 신경증적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심리적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죠.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정신증적 우울증, 사이코시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심각한 성격의 분열 현상을 가져옵니다. 예. 뭐 정신병 환자 보통 우리 말하잖아요.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 그렇죠. 정신질환인데 네. 방금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 네. 잘하셨네요. 네. 제가 이제 상담하는 중에 네. 내담자 중에 우리 집에 누가 그 도청 장치를 해놨는데 24시간 나를 감시하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내 눈에 집에 들어가면 뭐 저녁 6시만 되면 자꾸 눈에 뭐가 보인다. 아이고. 뭐가 네. 들린다.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입원 치료가 필요하죠. 약물 치료와 동시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죠. 아유, 그런 분들이랑 계속 얘기하시다 보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많이 네. 이제 소진져도
되죠. 저도 예전에 힘든 일을 겪은 친구가 있었어요. 예, 예. 그 힘든 일이 정말 여자로서 힘든 일이겠구나. 들어주다가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봉사해야지 들어주다가 나중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렇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스트레스 해소 추구가 따로 있으셔야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내담자를 상담하다 보면은 상당히 저도 우울해집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동료 상담가 중에는 네. 우울증을 앓는 이런 내담자들을 막 한 수년 동안 상담하다 보니까 본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네. 본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2년 동안. 네.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상담도 그만두고 2년 동안 쉬었어요. 재충전의 시간이군요. 예. 지금은 이제 다시 또 회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문가라고 네. 해서 다 건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럼요. 사람은 다 사람이니까. 그럼요. 네. 전문가들 중에도 네. 이러한 디프레션, 우울증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표현을 안 해가 그렇지. 그렇죠. 많습니다. 매일 그런 얘기를 아무래도 듣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하시겠네요. 그럼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가면서 해야 이게 계속 굴러가지. 안 그러면 나도 우울해져서 이렇게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못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내 내면에 쌓여 있는 어떤 행복한 에너지 그 수준만큼만 주게 돼 있거든.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거거든. 네. 본인이 가장 먼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럼요.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럼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들도 아이 양육할 때 그렇게 해야겠네요. 예, 저는 이제 네. 부모 교육을 이제 또 오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부모 교육을 할 때에 보통 요즘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네. 자식을 위해서라면 막 본인은 몸이 망가져도 네. 본인은 굶어서라도 못 입고 못 먹어도 희생하고. 그럼요. 자식을 위해서는 막 쏟아붓거든요. 네. 저는 절대 그러지 말아 하거든. 네. 엄마가 행복해야, 엄마가 건강해야 네. 아이가 건강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행복한 부모, 건강한 자녀. 그것이 제가 특강의 주제입니다. 전에는 그걸 맞습니다. 많이 했거든요. 기분이 전염되는데 그럼요. 엄마가 당연히 행복해야. 예. 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족의 하루의 환경의 일기예보는 엄마의 얼굴입니다. 네, 맞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하루가 어떻게 네.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거든. 그런데 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피곤한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을 네. 해서 보면은 네. 그날 남편과 아이들은 네. 그날 하루의 어떤 환경적인 일기예보가 네. 흐리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 맞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녀들, 남편들, 어머니, 부인 눈치 얼마나 본다고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부모들에게 어머니들이나 네. 남편들에게 그럽니다. 네. 자식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거지만은 네. 챙겨 먹이려고 하지 말고 맛있는 게 있으면 우선 본인부터 좀 먹고 건강도 네. 챙기고 해야 자식들을 잘 키우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어머니들. 좀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네, 맞습니다. 예. 행복한 가정의 꽃이 되어주시길 좀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래야죠. 네. 예. 네.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울증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갔는데 우울증의 또 다른 유형이 또 있던가요? 예, 일단 많지만은, 일단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크게 겪고 있는 부분은 이 정도로만 알아도 충분히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구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 분들은 이렇게 상담소를 좀 찾으면 되겠네요. 예, 네. 이제 상담소를 찾으면 되는데, 요즘은 네. 이제, 네. 옛날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상담소를 하면 편안하게 찾습니다. 마치 네. 동네 약국 찾듯이. 근데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상담실을 찾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찾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오고 이랬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현상이네요. 지금도 대도시 같은 데는 네. 서울이라든가 넓은 대도시에는 상담센터를 사람들 굉장히 많이 찾아요. 힘들 네.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자연스럽게. 네. 새해는 좀 힘들면은 네. 혼자 앓지 말고 네. 좀 전문가를 찾아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서 네. 좀 건강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골마 터지지 않도록 그럼요. 말입니다. 예. 네.
뭐 부부들도 이제 제가 보면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부분인데, 네. 전문가를 찾지 않고, 네. 일방적 홧김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거든. 가정 깨지는 경우가. 그래서 그때 한 번쯤 이성을 찾아 전문가를 찾았더라면은, 뭐 요즘 뭐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사회, 그죠? 그런 분들도 한 번쯤 전문가에게 좀 그 문을 두드려 봤으면. 칼로 물베기라고 나중에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너무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네. 지금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그 법원에서 이혼을 조정하고 계시는 또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얘기를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넘어왔는데, 예. 결혼을 했다가 이제 이혼을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왔다가 네. 다시 잘 된 경우도 많이 있죠. 많죠. 네. 법원에서 제가 이제 협의이혼 상담을 좀 이제 수년째 좀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온 부부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성격 때문에 이혼한다라고들 합니다.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혼을 해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이해하고 노력하면 되는 부분인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네. 그래서 자존심 지키려고 자존심 때문에 그게 엄청 큽니다. 그럼요, 크죠. 그래서 내 어떤 기대치를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부들을 만나면서 저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 별일 아니었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진짜 별일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경우. 예. 뭐 심지어는 그런 분들 중에는 상담을 받아서 지금 전문가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느꼈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서셨나 봅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죠. 그럼요. 별거 아닌데. 진짜 별거 아닌데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 사실은 자존심 싸움이었군요. 예. 자존심 뭐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서로 없죠. 사실 센 척하는 것밖에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자존심은 정말 버리는 게 부부 사이에서는 필요 없는 껍데기죠. 네. 허상이고. 네. 그런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또 이제 분노 조절을 얘기하다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분노가 들 때 그걸 이렇게 삭히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무 데나 막 분출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꾸로 양 사이드로 이렇게 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네, 이제 불교의 금강경에 보면은 분노를 참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다 토해내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그럼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떤 화나 분노를 참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리고 고질적인 병폐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연세 많은 어른들 말입니다. 다 화나 분노를 다 참았어요, 속에. 다 삭히고. 사귀고 참고 꽥소리도 못하고. 뭐 벙어리 3년, 그럼요. 3년. 그러다 보니까 화병을 안 앓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화병 때문에 단명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건강하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정신병리, 이런 부분들을 참아야 된다 하는 부분, 이런 문제, 뭐 예를 들면 청소년 문제라든가 각종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범죄, 양상 등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노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고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나 장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예방 차원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화가 날 때는 좀 소리도 지르고 지르게 놔두고. 그럼요. 내가 화난다. 그리고 또 그걸 또 받아줄 수 있어요. 화는 내는데 못 받아주니까 문제거든.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면은 또 쌓이고 나중에 또 빵 터지고 이렇게. 부부간에 또 살다 보면은 말이 싸울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싸웠어요. 싸우면서 정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살면서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했다. 난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싸우면서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싸우더라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고 뒤끝없게 싸움으로서 끝나야 되는데 싸우고 뒤끝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죠. 싸우더라도 뒤끝이 없는 마음 넓은 아량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 화가 나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걸 참지 마라. 풀고. 자기 전에는 다 풀고 화해한 마음으로. 그럼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요. 사실 화를 안 내면 그게 안 냈다 뿐이지 마음속에는 아직 다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고 잤을 때 좋을 것 같지는 않네요.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상대도 고통스럽지만 본인이 더 고통스럽거든.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심리적으로 다 병이 되는 거죠. 네. 또 이렇게 막 싸우더라도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좀 해결됐다 이렇게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적 여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또 스트레스 해소 출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 선생님께서는 혼자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 푸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영화를 좋아합니다. 20대에는 그 극장에 영상 기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매니아입니다. 아주 그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영화를 보러 갈 때는 꼭 혼자만 갑니다. 네, 둘이 아니고 혼자. 혼자 가서 그 영화에 심취하면서 그 기분을 풀고 영화를 보면서 뭐 또 혼자 내가 주인공도 돼보고. 그럼요. 또 제가 혼자 또 산행을 좋아합니다. 여럿이 가는 것보다도 혼자 산에 가면서 자연과 함께 숨을 쉬고 자연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잠시 내려놓고 재충전할 시간을 가지시는 거네요. 예. 현실적으로 잠깐 멈추고 어떤 새로운 그 환경에 자연에서 에너지를 아무래도 둘이 있으면 대화도 계속 해줘야 되고 또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그 정신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에서는 흐트러지는 어떤 그런 요인에 빠지면 안 되거든. 나만이 충전할 수 있고 나만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혼자가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뭐 낚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도 제 차에는 낚시 도구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하더라도 바다가 보이면은 언제든지 낚시를 들을 수 있도록. 네. 스트레스 받으실 때 나만의 재충전 시간 가지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저는 취미가 많습니다. 음악도 전공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든가, 감상을 한다든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신의 축복이죠. 네. 문화는 신의 축복이다. 예, 그럼요. 참 멋있는 말이네요. 예, 신의 축복입니다. 그렇군요.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 네, 참 재미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미술 치료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미술, 이 문화로 또 치료를 하는 거네요. 네. 어떻게 치료하나요? 미술 치료. 이제 요즘 미술 치료가 또 뜨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미술 치료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이곳저곳 미술 치료 센터가 생기고 저희 센터에도 미술 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뭐 한 30명씩은 공부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상담이라고 해서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는 치료거든. 그런데 이제 이 미술은 말이 아니고 비언어적인 이제 그림으로서 치료하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말을 하기를 싫어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전혀 입을 열기를 싫어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림은 다 그려요. 근데 그 그림이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 마음을 그대로 투사하거든요. 사실 말을 글자,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말을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보면 그 그림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다. 읽을 수가 있죠. 전문가 눈에는 그 그림이. 저도 그런 테스트 받아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종이에 나무, 길,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그걸 이제 HTP 투사 검사라고 합니다. 집, 나무, 사람. 그걸 그리라고 해서 그렸더니 뭐 이런 성격이네. 뭐 이런 성격이네.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신기했는데. 그래서 그 미술치료 유명한 그 대가를 할 수 있는 나움버그라든가 울만이라든가 크레머 같은 사람들은 그 미술 작업, 미술 치료 그 과정 자체를 하나의 치료 행위라고 본 거죠. 그런 말들이 뭐 분석할 필요가,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또 치료고 그 과정 자체에서 내담자가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자기 발견, 자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하고 뭐 치료 방법 제시할 것도 없이 만나서 그림을 함께 그리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뭐 가끔 뭐 TV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전문가들이 미술 치료를 그리가 분석을 할 때에 뭐 점쟁이처럼 분석을 탁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담자가 그 순간에는 솔깃해요. 솔깃해요. 근데 거기에 부작용이 많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내담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전문가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담자 입으로 네. 토해내게 하는 거지. 진짜 그것이 답이죠. 잘 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미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끌어내는 거죠. 네. 내면 속에. 그래서 상담을 하면 저는 말을 몇 마디 안 합니다. 네. 내담자 입으로 하여금. 네. 계속 말하다 보면 나는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그러면 이걸 해야겠구나 하고 본인 입에서 말이 나오도록 쏟아내다 보면은 자기가 깨닫게 되죠. 네. 느끼게 되고 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말을 쏟아내다 보면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 좀 친구랑도 대화할 때 이렇게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들을 때에 우리가 네. 귀로 듣느냐 마음으로 듣느냐 이거는 이제 영어로 listening, hearing이라고 네. 하는데 귀로 듣느냐 마음으로 듣느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죠.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면은 이제 친구 말을 듣든지 아니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듣든지 그 사람에 판단을 중지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들어줘야 돼요. 네. 듣다 보면은 조미 쑤시 좀 거들고 싶고 충고해주고 싶고. 그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죠. 오히려 마음 놓고 크게 자기가 큰 마음을 먹고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욕만 먹고 욕만 먹고 네. 그걸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비슷한 방법으로 혼자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답답하고 기분이 이상하지? 그러면 종이에 계속 써내려가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종이가 그 말을 계속 들어주는 거잖아요. 참견하지 않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많이 풀리더라고요. 예. 그 쓰는 작업도 하는 치료입니다. 네. 답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럼요. 낙서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낙서가 치료가 되면 괴로울 때 낙서하잖아요. 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걸로 제가 답을 얻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경험을 하셨네요. 네.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또 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상담하시다 보면 참 여러 사례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많죠. 네. 많은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부부 상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부부 문제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기 위기에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해체될 위기. 아이들이 뭐고. 그래서 부부 갈등이 심각하다 보니까 병원 치료도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에서 그만큼 심각한 그런 가정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상세하게는 밝히지 않습니다. 상담 윤리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도 보고 그리고 이제 흐뭇하시겠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의 이혼으로 학생인데 자살을 결심하고 학교 옥상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사실 부모님이 학생의 온 세상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부모 이혼 때문에 모든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학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실제로 옥상에 올라가서 그런 이제 학생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학생이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잘 다니고 있군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실 요즘에 이혼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 힘들어하는 가정 문제, 부모 때문에 또 학교 공부 엄청 많죠. 요즘은 또 공부도 강도가 너무 세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상담한 청소년 중에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너가 제일 지금 후회가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것이 후회된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다 보니 공부를 잘하거든. 잘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1등, 전교 1등, 1등 하는 내가 차라리 머리가 나빴더라면. 나빴으면 반에서 10등만 해도 아이고 이랬을 텐데.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너무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후회가 된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그만둬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행복해야지. 옆에서 진짜 부모님이 물론 마음은 알겠지만 부모님이 자꾸 옆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이게 내 인생인지 부모 인생인지 잘 해야 되는지 그럼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욕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의욕도 떨어지고 어떻게 네. 보면은 어떤 뭐 자기가 바라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목표 네. 모든 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은 뭐 흔들리죠. 네. 예. 그 처음 들었을 때 그 고민 살짝 기분 나쁠 수 있는 고민인데 듣고 예. 보니까 많이 이해가 되네요. 머리가 좋아서 고민이다. 예. 저는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참 기억에 아직까지 남아요. 머리가 너무 좋은 것 때문에 후회가 됐나. 근데 충분히 고민이 될 것 같네요. 예. 네. 공부도 꽤 잘했었어요. 잘생겼고. 그런데 조금만 떨어져도 뭐라고 하고 계속 압박하고 하니까. 예. 또 그런 아픔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군요. 요즘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청소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관심이죠. 네. 따뜻한 관심이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들면요. 네.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다려주는 대상이 있으면 청소년은 집으로 돌아온다. 기다려주는 친구가 있든지,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든지, 기다려주는 스승이 있든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다려주는 대상이 있다면 청소년은 절대 방황하지 않죠. 그런 게 정말 필요하고 그럼요. 또 긍정적인 말을 청소년들이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갈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럼요. 우리도 다 뭐 우리 사회자님이나 저나 그 시절 겪고 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네. 예. 문제 부모는 있지만 문제 청소년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기성세대도 다 그런 시절 겪고 왔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상 행동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 어떤 발달 성장 과정에서 거쳐야 할 하나의 어떤 현상이라 생각하고 받아주고 끌어안고 그리고 품는 힘. 미래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품어줄 수 있고 담아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으면은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방송 중에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게 골든벨 소녀 김수영 씨가 계신데 원래 상당히 이렇게 노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그렇게 좀 학업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가출도 했다고 해요. 가출도 했는데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고 뭐 연대에 나오고 뭐 지금 외국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에 다니고 세계를 누비면서 인도에서 영화 배우도 하고 굉장히 멋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그 긍정적인 그 가사 한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다고 해요. 그럼요. 저도 사실 가출을 많이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정말요? 중학교 다닐 때 상담자님께서 가출 청소년이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환경이 어려웠어요. 네. 가난했고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 아주 좋은 사례가 계시네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에 가출을 했는데 한 달을 가출했습니다. 한 달을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에 저를 잡아준 분이 누구냐 하면은 중학교 다닐 때의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정말 그 담임 선생님은 아니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어요.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그래서 제가 가출을 했는데 제일 보고 싶은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선생님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 선생님이 만리장성으로 답장을 써서 3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저에게 보내왔는데 내용은 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당연히 눈물 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돌아가서 학교를 마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사학위도 하시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상담해 주시는 입장으로. 그럼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의 그 멘토가 한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어떤 대상이 되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주옥 같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요? 꼭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네, 다들 힘들다고 경기가 어렵고 살아가기 힘들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한숨에 한 번쯤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그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가족에게, 또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2014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지금과 같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마음의 의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더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용기 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참 인생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데요. 용기를 내서 목표한 삶을 이루기 위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또 자신이 목표한 삶을 읽어내는 분들이 많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더욱더 많은 용기를 가지시길 저희 HCN 경북방송이 응원하겠습니다. 초대석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